초기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 오늘은 초기 이슬람 문명의 역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슬람 역사를 배울 때는 종교사적 관점에서 마호메트의 종교적 가르침이나 칼리프들의 정치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오늘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쇠퇴의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 평민들의 시각에서 이 거대한 문명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기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는 말 그대로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메카의 한 유대인 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매일 아침 장사를 나가면서도 오늘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족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죠. 더 큰 문제는 통일된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거래라도 상대방이 어느 부족 출신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오직 혈족의 복수와 보복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밖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두 제국 비잔틴과 페르시아가 수백 년째 서로 죽어라 싸우고 있었어요. 6세기 말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잠깐 점령하기도 했지만 그 대가로 두 제국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한 기독교 농민을 생각해보세요. 비잔틴 황제는 당신을 이단이라며 탄압하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갑니다. 페르시아 점령 때는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기독교 성당을 불태우고 비잔틴이 되찾으면 정교회가 다른 기독교 종파들을 탄압하죠. 페르시아의 한 농민은 어떨까요? 지주 귀족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관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수확을 요구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남은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카의 한 고아 출신 상인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호메트였죠. 그는 성공한 상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법. 메카의 젊은 상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더 이상 부족 출신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상,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는 시장, 약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여성들에게도 혁명적인 제안을 했어요. 당시 아라비아에서 여성은 거의 재산 취급을 받았는데 마호메트는 여성도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남성보다는 제한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진보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부자들은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모든 신자는 서로를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거든요. 632년 마호메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불과 10년 만에 아랍 군대가 중동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점령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다마스쿠스의 한 유대인 상인을 상상해보세요. 비잔틴 치하에서 당신은 이류 시민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고 특별세를 내야 했죠. 그런데 아랍 군대가 와서는 너희 종교는 존중한다. 다만 세금만 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세금이 비잔틴 때보다 적어요. 이집트의 한 농민은 어떨까요? 비잔틴 관리들은 농민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콥트 기독교도였던 당신은 정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요. 아랍 군대는 기존 관리들을 그대로 두되 종교적 탄압은 중단시켰습니다. 한 유대인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물주는 인간을 악에서 구하시려고 이스마엘 왕국을 주셨다. 시리아의 기독교 역사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하느님은 아랍인들을 매개로 우리를 로마인들에게서 해방시키셨고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만행과 격심한 증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랍 군대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낙타 기마 부대의 기동력은 대단했죠. 사막을 빠르게 가로질러 적의 허를 찌르는 전술은 마치 현대의 낙하산 부대처럼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심이었습니다.
피지배층들이 기존 제국들에 지친 나머지 아랍 군대를 환영했거든요. 페르시아의 크테시폰이 함락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 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아랍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페르시아 귀족들의 자의적인 지배보다는 명확한 규칙에 따른 통치를 선호했거든요. 초기 이슬람 정부의 정책도 현명했어요. 기존 행정 체계를 그대로 두고 각 지역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정복당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지야라는 세금만 요구했을 뿐 강제 개종은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661년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시작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한 직물 상인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개종했어요. 하나의 신을 믿고 하루 5번 기도하며 자카트도 냅니다. 그런데도 아랍인들은 당신을 마왈리라고 부르며 2등 시민 취급합니다. 아랍 무슬림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전리품에서 연금을 받는데 당신은 개종했음에도 지지야를 내야 해요. 군대 간부 자리는 아랍인들만 차지하고 행정직에서도 승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괴감이 드는 건 실제로 경제를 돌리는 건 당신 같은 비아랍계 개종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아랍 귀족들은 사막 가장자리의 병영 도시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정치와 군사에만 관심을 둡니다. 정작 상업과 수공업, 행정 업무는 대부분 비아랍계들이 맡고 있거든요. 바그다드 근처의 한 농민은 어떨까요? 이슬람 정복 초기에는 관계시설이 복구되고 세금도 합리적이었는데 우마이야 시대로 오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칼리프들은 점점 더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정복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점이에요. 아랍 부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전리품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농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의 후손들을 지지하는 시아파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알리는 마호메트의 조카이자 사위였는데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시아파들은 마호메트 시대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일반 평민 계층에게는 강력한 구호로 다가왔죠. 아랍인이든 비아랍인이든 무슬림이라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하와리즈파라는 더 급진적인 그룹도 등장했어요. 이들은 심지어 알리조차 타협했다며 비판하고 완전한 평등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750년 마침내 아바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페르시아 서부 도시들이 차례로 검은 깃발을 올리며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왜 검은색이었을까요? 기독교의 천년왕국주의와 관련된 색깔로 기존 질서의 완전한 전복을 상징했거든요. 혁명을 실제로 이끈 건 아부 무슬림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해방된 노예 출신이었어요. 마호메트 가문이 하심 계열 후손인 아부 알 아바스가 그에게 페르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키라고 지시한 거죠. 아부 무슬림은 몇 년간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지지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아랍인이냐, 페르시아인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 페르시아 동부의 한 농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부 무슬림의 사람들이 와서 모든 신자는 형제라며 진정한 평등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혁명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마이야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과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치와 공정한 행정을 약속하는 혁명군은 희망의 빛이었죠. 혁명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우마이야의 주력 부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왕가는 거의 몰살당했어요. 살아남은 한 명만이 스페인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별도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긴 것도 상징적이었어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옛 페르시아 문명권에 새 수도를 세운 거죠. 이는 아랍 중심에서 다민족 중심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인, 관료,
이슬람 학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지배층이 등장했어요. 출신 민족보다는 능력과 신앙이 중요해진 거죠. 한 역사가는 이를 이슬람 역사의 프랑스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실제로 이끈 아부 무슬림과 그의 동료들은 곧 처형당했어요. 아바스 가문이 권력을 잡은 후 자신들의 과격한 지지자들을 제거한 거죠. 이는 이후 아바스 왕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아바스 혁명 이후 8에서 10세기는 이슬람 문명의 진정한 황금기였습니다. 바그다드의 한 직물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는 중국에서 온 비단을 다루고, 점심에는 인도 상인과 면화 거래를 하고, 저녁에는 스페인으로 보낼 융단을 만듭니다. 당신의 작업장에는 아랍인, 페르시아인, 개종한 유대인이 함께 일해요. 이때 이슬람 세계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였어요. 상인들은 인도, 스리랑카, 중국까지 여행했고, 중국 남부 도시들에는 아랍 상인들의 정착지까지 생겨났습니다. 무역로는 흑해를 넘어 러시아까지, 나일 강을 따라 아프리카까지, 유대인 상인들을 통해 서유럽까지 뻗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수표를 끊어 모로코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물론 코란이 이자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가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었지만 무슬림 사업가들도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금방 찾아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상인이 사회의 이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시대의 농업 제국들에서는 상인이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달랐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세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상인이잖아요. 한 학술 연구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슬람의 샤리아 법은 상대적 유동성에 관한 평등주의적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상인들과 장인들은 더 개방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계약 중심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도 혜택을 봤어요. 아바스 정부는 메소포타미아의 관계시설을 대대적으로 복구했습니다. 인도에서 들여온 면화 재배가 페르시아 동부에서 스페인까지 퍼졌고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바그다드 근처의 한 농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밭에서 나온 밀은 바그다드의 빵집으로, 대추야자는 멀리 중국까지 수출됩니다. 관계 수로가 제대로 관리되어 물 걱정도 없고 세금도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학문과 기술도 번성했어요. 칼리프들과 부유한 관료, 상인들이 학자들을 후원하면서 지혜의 집이라는 번역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시리아어로 된 철학, 의학, 수학 서적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어요. 알킨디, 알파라비, 이븐 시나 같은 철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알-화리즈미는 인도의 숫자 체계를 발전시켜 대수학을 창시했고,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기도 했어요. 이 시기의 특징은 다양한 학파들이 자유롭게 경쟁했다는 점이에요. 아직 단일한 정통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고, 시아파와 수니파, 다양한 철학학파들이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해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년경부터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한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9세기까지만 해도 관계시설이 잘 관리되고 농업이 번성했는데 10세기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칼리프들은 점점 더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관료들은 뇌물과 횡령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정작 관계시설 유지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였어요. 바그다드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대지주들이 단기 이익만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토양의 장기적 생산력보다는 당장의 수익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급기야 노예 노동까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로마처럼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도시로 떠났지만 도시에는 임금 노동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토양을 소중히 여기는 소농들과 달리 땅을 혹사시켰고 결국 토양의 염분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인들마저 생산기술 개발보다는 토지 투기나 징세 대행이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국가 관료들도 상업에서 나온 이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량 투기를 규제한다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이 특정 필수품의 매매를 독점하려 했거든요. 한 13세기 관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폐허가 됐고 모든 도시와 촌락이 흙무더기로 변했다. 그 어떤 술탄도 건설과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세금을 걷어 소비하는 것이었다. 바그다드의 한 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9세기에는 당신의 제품이 중국까지 수출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11세기가 되자 농촌 시장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급감합니다. 게다가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공정한 경쟁도 어려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점이었어요. 중국에 다녀온 상인들이 인쇄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무슬림 세계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존 필사생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종교적 자유마저 사라져간 것입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이슬람 해석이 공존했어요.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인용해 토론하고 시아파와 수니파가 경쟁하며 더 나은 해석을 찾으려 했죠. 바그다드의 한 이슬람 학자를 생각해 보세요. 9세기에는 당신이 그리스 철학을 인용해 신학을 논해도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합리적 접근이 환영받았죠. 칼리프들도 학자들의 토론을 즐겨 들었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10세기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아파 이단들을 겨냥한 정통 수니파 교리가 강화되면서 단일한 해석만이 허용되기 시작한 거죠.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코란과 하디스 암송이 학문의 전부가 되었어요. 합리적 사고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은 외래 사상이라며 배척당했고 과학적 탐구도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로 간주되었어요. 시인이자 수학자였던 오마르 하이암은 12세기 초에 한탄했어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데다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농촌으로 확산된 이슬람은 점점 미신적이 되었습니다. 수피 운동을 통해 각종 성인 숭배와 기적 신앙이 퍼졌어요. 유일신 종교였던 이슬람이 다시 다신교적 성격을 띠게 된 거죠. 농촌의 한 농민을 생각해 보세요. 9세기에는 이슬람의 합리적 가르침이 미신을 물리치고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11세기가 되자 이슬람마저 온갖 성인들과 기적 이야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체념만 가르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11세기에는 정치적 통합마저 무너집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경제가 쇠퇴하자 세입이 줄어든 중앙정부는 지방 총독들에게 재정 책임을 넘겼어요. 그러자 총독들도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했죠. 스페인의 한 상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바그다드 칼리프의 신민이지만 실제로는 코르도바의 우마이야 후손이 다스리는 독립왕국에 살고 있어요. 모로코와 튀니지도 각각 독립왕조를 세웠고 페르시아 동부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건 중앙에서도 권력이 분열된 점이었어요. 칼리프들은 아랍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중앙아시아에서 온 터키계 맘루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맘루크 장군들이 칼리프를 마음대로 앉혔다가 폐위시킬 만큼 강력해졌어요. 바그다드의 한 시민을 생각해 보세요. 명목상으로는 신자들의 지도자 칼리프가 다스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실제 권력은 터키계 장군들이 쥐고 있어요. 이들은 아랍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슬람 전통도 잘 모르죠. 그런데도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설상가상으로 1055년에는 셀주크 터키가 바그다드를 점령했어요. 칼리프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었죠. 이제 칼리프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11세기에 시아파 이스마일파가 이집트에 별도의 칼리프 국가를 세운 것도 이런 혼란을 보여줍니다.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에 맞서 자신들이 진정한 이슬람의 계승자라고 주장했어요. 이집트의 한 농민은 어떨까요? 당신은 파티마 칼리프의 신민이지만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가 진짜라고 말하는 상인들도 많아요. 누가 진짜 이슬람의 지도자인지 헷갈리죠. 더 중요한 건
누구든 상관없이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095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유럽에서 온 십자군이 중동을 침입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무슬림 상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기독교도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온 야만인들이 와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십자군은 며칠 동안 무차별 사륙을 벌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서유럽이 이슬람 세계보다 훨씬 후진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술 수준도 낮고 문화도 미개했죠. 그런데도 분열된 이슬람 세계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문명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1258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약탈한 거예요. 바그다드의 한 학자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도서관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귀중한 서적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서부터 이슬람 신학서, 과학 논문까지 인류 지식의 보고죠. 하지만 몽골군은 이 모든 것을 티그리스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강물이 먹물로 검게 변할 정도였다고 해요.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고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바그다드는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반 평민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8세기부터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혁명 지도자 아부 무슬림을 추종하는 반란, 알리의 후손을 지지하는 시아파 봉기, 도시민과 농민의 반란이 계속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9세기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잔지 반란이었어요. 염습지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일으킨 이 반란은 무려 1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잔지 반란에 참여한 한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소금기 많은 늪지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고 숙소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알리 이븐 무함마드라는 지도자가 나타나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며 해방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잔지 반란군은 바스라를 점령하고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노예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재분배했죠. 하지만 결국 아바스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스마일파 반란이 성공해서 파티마 왕조를 세웠어요. 이들은 시아파 교리를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카이로의 한 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파티마 왕조 하에서 당신은 종교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어요. 여성의 지위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학문도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이런 반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종교적 형태를 띠었지만 사회를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재건할 구체적 계획은 없었거든요. 왜였을까요? 당시 생산기술 수준으로는 진정한 사회 변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수공업이 주된 생산 방식인 상황에서는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를 수탈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어요. 반란이 성공해도 결국 새로운 지배층이 기존의 수탈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었습니다.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고 누군가는 사치를 누려야 했거든요. 모든 이슬람 지역이 동시에 쇠퇴한 건 아니었어요. 이집트는 13세기까지, 스페인은 15세기까지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카이로의 한 상인을 생각해 보세요. 13세기에도 당신의 도시는 여전히 번화해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몽골의 침입도 막아냈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번영도 근본적으로는 기생적이었어요. 부유한 카이로는 나일 강 유역과 삼각주의 농촌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농촌에서 나온 식량과 원자재가 지배층에게는 세금으로, 지주들에게는 지대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시는 농촌에 선진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의 생활은 1000년 전과 거의 다를 바 없었어요. 결국 기생적인 도시 생활은 자신의 경제 기반마저 파괴할 수밖에 없었죠. 스페인의 코르도바는 어떨까요? 13세기에도 유럽 학자들에게는 학문의 등대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전해졌죠. 코르도바의 한 번역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신학, 유대교 사상을 모두 섭렵한 지식인이에요. 기독교 학자들이 멀리서 찾아와 당신에게 배우죠. 하지만 스페인의 이슬람 왕국들도 결국 같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기독교 왕국들의 재정복 운동에 맞서 군사비를 늘리면서 경제가 악화되었고 종교적 경직화도 심해졌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시대는 끝났어요. 무슬림들은 추방당하거나 강제 개종당했죠. 그렇다면 초기 이슬람 문명은 완전한 실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이슬람 문명은 고대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의 지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어요. 만약 이슬람 학자들이 없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인도의 수학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둘째, 이슬람은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중국의 종이 제조법이 서쪽으로, 인도의 수학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도 이슬람 상인들 덕분이었어요. 셋째, 상업과 도시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 수표, 신용장 같은 금융 기법들은 후에 유럽에서 더욱 발전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데 있어요. 첫째, 진정한 사회 발전은 일반 평민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바스 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상인과 장인, 계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형태의 억압 구조가 나타났죠. 바그다드의 한 상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8세기에는 당신이 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이었어요. 하지만 10세기가 되자 다시 관료들과 지주들에게 수탈당하는 처지가 되었죠. 왜였을까요? 상인 계층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얻었지만 진정한 통제력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경제적 기반 없는 문화적 번영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는 생산 기술의 발전과 상업의 번성에 기반했어요. 하지만 생산 기술이 정체되고 농업이 쇠퇴하자 문화도 함께 쇠퇴했습니다. 셋째, 권력의 집중과 사상의 통제는 문명을 퇴보시킨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개방성과 다원성이 사라지고 경직된 정통성이 강요되면서 이슬람 문명은 활력을 잃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한 학자를 생각해 보세요. 9세기에는 당신이 자유롭게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탐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1세기가 되자 코란 암송 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죠. 독립적 사고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슬람 문명이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에 이븐 할둔이라는 뛰어난 역사 사상가가 나타났어요. 그는 18세기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발견한 것들을 수백 년 앞서 발견했습니다. 사회의 흥망성쇠를 경제적 기반으로 설명하고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죠. 이슬람 상인들과 학자들이 전해준 지식은 다른 지역에서 꽃피었어요. 스페인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슬람의 수학과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과학혁명에 기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슬람 문명이 보여준 상업 중심 사회의 가능성이었어요. 상인과 장인이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물론 이슬람 세계에서는 생산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런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다른 땅에서 싹 텄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네덜란드의 상업공화국, 그리고 근대 유럽의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진 거죠. 농촌의 한 농민이든 도시의 상인이든 궁정의 학자든 모든 사람들의 꿈과 좌절이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이슬람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노력한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궁전의 칼리프가 아니라 시장의 상인, 공방의 장인, 들판의 농민이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의 이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